자꾸 아래로 손이 가는 장모님 괜찮으시다면. 장모님이 밥을 먹을 때마다요. 손이 자꾸 아래로 가요. 처음엔 그냥 버릇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손짓엔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장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요. 손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본 장면 하나였죠. 식사 때 장모님이 국을 뜨시다가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손을 허리 밑으로 내리는 모습. 마치 허리춤에 뭐가 있는 듯이 잠깐 쥐었다가 놓는 동작이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TV를 볼 때도, 전화 통화를 하실 때도, 심지어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장모님은 어김없이 그 손짓을 하셨죠. 장모님, 뭐 찾으세요?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그분은 웃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어딘가 묘했어요. 습관이라기엔 그 손끝이 너무 조심스럽고 표정이 너무 묘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했고 아내는 회사 얘기를 늘어놨죠. 그런데 제 눈은 자꾸 장모님 쪽으로 갔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또 슬며시 손을 내려 허리 아래쪽으로 가져가시더군요. 그리고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뜨셨어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밥 한 숟가락이 목에 걸린 듯 괜히 물을 한 잔 들이켰어요. 그날 밤 식사 후에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탁,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하는 걸까 괜히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웃 아줌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위 양반, 요즘 장모님 어디 아프셔? 예. 아니요, 괜찮으신데요? 그래. 이상하네. 새벽마다 나가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긴장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장모님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겉엔 아무 글자도 없었죠.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봉투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지금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처럼 웃으셨어요. 사위야, 어제 늦게까지 일했지? 예, 뭐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난 이따가 잠깐 나갔다 올게. 시장 가세요? 응, 시장 근데 멀리 좀.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멀리 좀. 시장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멀리라니. 점심 무렵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전화 안 받아. 혹시 집에 계셔? 아니, 아침에 나가셨어. 어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시장? 근데 왜 내 지갑에서 카드가 없어졌지?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보험카드, 시장, 봉투, 그리고 장모님의 손짓.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장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사과 2알과 영수증 1장. 오늘 많이 걸었어. 그분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다시 그 손짓이 나왔어요. 손이 허리 아래로 가더니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그때 영수증이 흘러나왔어요.
바람에 살짝 뒤집힌 종이에 적힌 글씨. 성병원 수납 금액 8만 5천 원. 나는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냥 근처 지나다가. 말끝이 어색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하나도 없었죠. 그날 밤 장모님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불을 켜두셨어요. 문틈으로 새는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비친 그림자 하나. 손이 또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 손끝이 닿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이상할 만큼 자주 외출을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점심 무렵 돌아오고 저녁 먹기 전에도 다시 외출. 가끔은 밤 9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엄마는 원래 부지런하시잖아. 교회 봉사도 하시고 동네 일도 많고. 하지만 밤 10시 넘은 시각에 교회가 문을 여는 일은 없잖아요. 어느 날은 집안이 조용해서 거실로 나갔는데 신발장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장모님의 신발이 사라져 있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를 가신 걸까? 창문을 열자 바깥 골목에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보폭. 그건 분명 장모님이었어요. 그날 아침 식탁 위에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택시비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죠. 그 밑에는 붉은 볼펜으로 꾹 눌러 쓴 한 문장.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서명이 없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한 걸까? 그때부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돈 문제? 보증이라도 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몰래 돕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무심한 척 물었어요. 장모님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시던데 혹시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어? 모임? 글쎄, 그런 말 없었는데. 근데 요즘은 자꾸 휴대폰으로 뭘 보시더라. 메시지 읽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메시지? 응, 근데 화면을 가리시더라. 혹시 새로 친구라도 생기신 걸까? 아내는 가볍게 웃었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척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에서 철컥 소리가 났어요. 그분은 정말 조용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신발을 신었어요. 나는 몰래 따라 나섰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갔죠. 그분은 검은 외투를 여미 며 작은 종이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왼손은 또 허리 아래로 향했죠. 그 손끝이 떨렸어요. 잠시 후 성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죠. 장모님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15분쯤 지났을까? 중년 남자가 병원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어요. 장모님이 그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가 무언가 말을 하자 장모님이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어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관계일까?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런 표정으로 눈을 의심했어요. 남자는 봉투를 받더니 잠시 장모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병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도 들릴 만큼 또렷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때 장모님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짧고 이상하게 슬픈 미소였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이름이 떴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유리문 너머에서 장모님이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어붙은 듯한 시간.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뒤돌아서 병원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웃음, 그 봉투, 그 남자, 그리고 그 말.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런 부탁을, 왜 그런 시간에, 그런 표정으로 한 걸까? 아침이 되자 식탁 위에는 다시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메모도 없었어요. 대신 구겨진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나는 조용히 그 봉투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으시다면 그 말 도대체 누구한테 한 겁니까? 장모님.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실에서도 나와 마주치면 웃으며 잠깐 인사만 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즘 엄마 좀 피곤하신가 봐. 밤마다 뭘 하길래 이렇게 피곤해 하시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그 병원 간판이, 그 남자의 얼굴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뒤 장모님은 또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이번엔 낮이었죠. 외투를 걸치고 작은 종이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며 무심히 제게 말했어요. 사위야,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 혼자 가세요? 응, 잠깐이야.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 멀리서 장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가방, 검은 외투, 그리고 품 안에 꼭 끌어안은 봉투 하나. 버스가 도착했고 그분은 서둘러 타셨죠. 나는 한 칸 뒤따라 올라탔어요. 좌석 사이로 보이는 장모님의 어깨가 자꾸 작아 보였어요. 버스는 병원 근처에서 멈췄고 예상대로 그분은 성병원으로 향했어요. 나는 건너편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 너머로 병원 입구를 지켜봤죠. 잠시 후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장모님과 마주선 그 남자는 이번엔 뭔가를 내밀었어요. 약 봉투 같았죠. 그리고 장모님은 다시 그 특유의 손짓을 하셨어요. 허리 아래로 손을 내리고 작게 숨을 고르는 모습. 내 안에 묘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왜 우리 장모님한테? 그때 병원 안으로 중년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 남자와 닮은 얼굴이었죠. 그녀는 장모님에게 인사하더니 고맙다는 듯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 순간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도에 가까웠어요. 남자는 머리를 숙였고 장모님은 그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들려온 대화 한 조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 수술비 마련됐어요. 수술비?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 봉투는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남의 수술비를 내주던 거였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며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웠던 이유. 괜히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병원 문 앞에서 장모님이 잠깐 멈춰 섰어요. 그분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괜찮으시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마 그건
환자 보호자에게 한 말이었을 거예요. 다음 수술비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뜻이었겠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의 전화였어요. 여보, 엄마 어디 계셔? 오늘 병원 갔다가 연락이 안 돼. 병원? 응, 아침에 나갈 때 병원 서류 챙기시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 서류? 그럼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 일도 함께였던 거야? 나는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데스크 앞에 서 있는 장모님이 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사위야, 너 여기 웬일이야? 그분의 손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함께 들려 있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시장 들렀다 오는 길이었어.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더 이상 분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장모님은 방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문틈 사이로 또 한 번 그 손짓이 보였어요. 허리 밑으로 내려가던 손, 무언가를 감싸 쥔 듯한 모습, 그리고 아주 작게 흘러나온 한마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집안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방에 머물렀고 식탁에 앉을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고 젓가락이 덜덜 떨리는 소리를 내며 한참을 반찬을 바라보곤 했죠.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엄마 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장모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바라봤죠. 그분은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며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쥐었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열렸어요.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중 하나가 내 발끝까지 날아왔어요. 성병원 진단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엔 또박또박 적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 약물요법 권장.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어요. 식사 중에 떨리던 손, 허리 밑으로 감추려던 동작, 밤마다 나가던 병원,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던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버티자.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던 말이었죠.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그리고 서류를 감췄죠. 사위야, 그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님도 몰랐어요. 아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언제부터였어요? 한 해 좀 넘었지. 처음엔 손이 조금 떨리길래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 근데 젓가락이 떨어지고 글씨가 흐려지고 그때야 병원에 갔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딸한텐 못하겠더라. 걔가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너한텐 더더욱. 괜히 짐 될까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짐이라니. 그분이 우리에게 짐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장모님은 손을 내려 허벅지를 감싸 쥐었어요. 떨림이 조금 더 심해졌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어요. 작고 뜨겁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괜찮으시다면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저한테 좀 맡기세요. 장모님이 놀란 눈으로 날 봤어요. 뭘 맡겨? 이제 제가 같이 병원 가요. 약도 치료도 다 함께 해요. 그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눈시울이 젖었어요. 사위야, 사람이 나이 들면 손이 먼저 늙는다더라. 젊을 땐 손으로 일하고 나이 들면 그 손으로 버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제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내일은 병원 좀 같이 가줄래?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떨어졌어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끝의 떨림이 내 손끝으로 옮겨왔어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손을 아래로 내리세요. 이제는 제 손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어요. 장모님은 식탁에 먼저 앉아 있었고 저는 출근 전마다 커피를 한 잔 내려드렸죠. 그분은 여전히 조심스레 컵을 잡으셨지만 이제 그 손이 떨려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손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장모님이 웃었어요. 응, 어제보다 덜 떨려. 근데 아직은 사위 손이 더 따뜻하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병원에 함께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대기실에서 그분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죠. 정순이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마치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의 용기를 지켜보는 마음이었죠. 그날 진료가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초기 때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생활도 가능하시고 꾸준히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병원 문을 나서며 장모님이 말했어요. 사위야, 내가 이 손으로 평생 밥을 짓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처음엔 너무 서운하더라.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가? 밥도 하시고 고양이 밥도 주시고 그리고 저 손 잡아주시잖아요. 그 말에 장모님이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잡혔죠. 그래, 이제는 그게 제일 쉬운 일이 됐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잠든 엄마를 보고 속삭였어요. 이젠 엄마도 편해 보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숨기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대신 나한텐 더 많이 보여주시네.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죠. 뭘? 손이야. 아, 그거? 요즘은 떨리는 것도 귀엽더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어쩌면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일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 병원 원무과에서 장모님에게 감사장을 보냈어요. 진료비가 밀린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이 몰래 기부했던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분은 민망한 듯 웃으시며 말했어요. 에이, 그거 그냥 내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서 그랬지.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그건 떨림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멈추지 못하는 손. 그게 장모님이었어요. 봄이 오고 장모님은 다시 텃밭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파릇한 새싹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이 손이 아직도 흙 냄새는 기억하네.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 손이 만든 밥으로 제가 컸잖아요. 그 기억은 절대 안 사라질 거예요. 해질녘 장모님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사위야. 네. 내가 손이 이렇게 된 뒤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참 많이도 잡았구나. 그동안 사람들 손을.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남편 손, 딸 손, 그리고 내 손까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따뜻했던 건 말끝이 흐려졌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분이 그 손을 꼭 잡으셨죠. 괜찮으시다면 이 손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그 말에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줘. 이제 내가 잡는 이유는 달라졌으니까. 그날 이후 장모님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손을 아래로 내리세요. 하지만 이제는 아랫배를 쥐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지만 그 떨림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라디오를 끄듯 하루의 끝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은 채잡게 속삭였어요.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내일도 이 손 그대로 두세요.